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를 흔드는 제3지대 빅텐트 얘기가 쭉 나오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러내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오후 2시에 탈당 기자회견 하는 거를 이제 굳이 시간을 내서 들어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약간 모순된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탈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제3지대여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현 정권에 대한 비판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찰 독재 또는 검찰 공화국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 막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이 검찰이 중심이 되는 현 정권의 무도함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또 방탄을 하고 있다고 또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양립이 가능한 건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 공화국이고 검찰 네. 독재고, 그러니까 검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를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방탄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냥 다 그럴듯한데 양립이 불가능한 주장을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걸 결국 이제 설명하려면 결국 이제 그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동기 또는 이걸 심리를 이제 찾아봐야 되죠. 그건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번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오늘 앞선 방송에서도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먼저 이제 제보한 얘기를 하시던데, 네. 유죄 심증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고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당대표직과 정당 전체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 방어만 하고 있다. 이제 요 시각을 아주 확고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립 이제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탈당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약간 어떤 명분을 자꾸 이제 부여하다 보니까 동시에 윤석열 정권 왜 비판 안 하냐 이런 비난들이 이제 당 지지자들로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도 비판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약간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실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어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이제 받아왔던 모욕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어요. 이제 뭐 자기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네, 그 얘기 나왔어요. 지난 2년 동안 비난을 받아왔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비난하는 당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난하는지를 얘기해 봤다면, 대화를 했다면, 그리고 상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감정이입, 이심전심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근데 그런 노력은 없이 그냥 본인이 당한 피해만 굉장히 크게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공교롭게도 어제 하루 이제 광주에서도 그랬지만 전국적으로 이 탈당을 만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상 만류가 목적이 아닌 비난, 그리고 비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마지막에 기록에 남기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또한 보였어요. SNS에 엄청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낙연 탈당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다. 나는 비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고 친명이다. 마치 이걸 과시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 또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증거사진 남기듯이 막 성명 발표하고 성토하고 이 모양을 보면서 네. 이게 새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뭐냐면 민주당이 얼마나 잔혹한 정당이냐면 2002년에요. 네. 김대중 대통령을 탈당시킵니다. 네. 선거에 도움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네.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뭐 다 잘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탈당 당했습니다. 네. 도움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분열이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생각하면 나간다고 뭐라 그러고 또 내쫓았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막 나가라 그러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이 정치권의 이 권력 욕구 이 앞에서 참 뭐 그냥 비정하구나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우리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사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의 모습이 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말에 너무 그렇게 휩쓸릴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예. 과거와 좀 오버랩이 많이 되고 예. 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네. 당원들이 다수가 이제 막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또 당에 도움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약간 그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이제 자기 당의 대통령까지 내쫓으면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되면 벌였던 그 과거를 기억하는 당원들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더러 물러나라고 하는 일부 비명계 정치인들의 행태를 그래서 이제 지금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켜줬다. 그러니까 바로 그 못 지켜줬다고 원통해하고 분통해하고 이제 애석해했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도움 안 된다고 이제 막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도 더욱더 큰 반성이 있었고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웬만한 시비로는 우리의 지도자를 함부로 내쫓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강한 좀 방어 심리 이게 또 작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당대표 물러나라 또는 심지어 대통령도 나가라 뭐 이러는 게 이제 정치인들인데 그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태도를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또 일부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완전 이제 방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되면 나가라가 뭐 민주당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과거에 여야의 무슨 뭐 정치적으로 모인 당이라면은 같은 행태를 이제 보여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하지만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이제 굴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픔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뭉쳐야 된다라고 지금 다들 말을 하고 있는데 탈당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무너지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다르게 보면 더 낮아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튼튼합니다. 여론조사의 그 신뢰성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거는 그거는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막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러면 오히려 튄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30%를 넘는 지지율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40%대를 유지를 했을 때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87년 대통령 선거 때요. 야권이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DJ, YS, JP 세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6.29 선언 후에 이제 스타로 등장한 노태우 대통령이 출마를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37%인가를 얻어서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분열하는 상황이 얼핏 보면 제3당 뭐 이렇게 뭐 신당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35%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표가 분열되면 여당이 이길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는 또 여당 역시도 국민의힘 전 대표인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을 했는데도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빠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도를 하는 경향을 보면 한동훈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끄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네.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이제 끌어내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35%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대선보다 총선은 투표율이 낮거든요. 네. 그리고 낮은 투표율 상황에서는 사실 무관심한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유권자들이 누굴까? 그럼 여당 지지자들, 특히 이제 지금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투표장에 늘 나가시죠.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야권이 크게 두 집단, 세 집단으로 분열되는 경우에. 그래서 87년 대선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게 이제 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를 최근에 막 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 후에 이제 한동훈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벌써부터요? 예, 벌써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양자를 붙이기도 하고 또 다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한동훈이 더 높게도 나오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의 지지율이 양자 구도일 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동훈이 이제 여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다자 구도에서조차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위로 나오고 있다는 건 이걸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면 일단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제일 높다. 그런데 비명계 의원들 또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로는 절대 총선을 치를 수 없으니까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뭐 통합 비대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잘 먹히지 않지만 당원들에게는 더더욱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요 두 지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나와서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려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좀 안 보이는 듯하다고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신당과 함께 가는 것도 열어놓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쪽에서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이게 유권자들의 마음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한국에서의 뭐 1년은 뭐 외국 서양의 유럽의 경우나 뭐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 뭐 10년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워낙 빠르니까. 단기에 빨리 변하죠. 맞아요. 그 말은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뭐 조변석게 한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잘 변하는 한국인조차도 시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90일 남은 선거 과정에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제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좋아하던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데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인간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실현당한 후에도 잊기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최근에 시련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잊기 위해서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그렇죠, 해도 그렇죠. 뭐 일주일, 한 달, 뭐 길면 1년 뭐 이렇게까지 걸리는 게 사람인데 네. 어떻게 이제 쉽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으로 촉진하면서도 거부감은 줄이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로서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 같고 이준석 신당 쪽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이제 최대한 지지를 끌어모아야 되니까 어쨌든 거부감을 줄이는 쪽으로 본인도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결합을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야 유권자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투표 한 일주일 전쯤 돼도 아직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희망을 품어요. 그런데 투표장에 가면 어쩔 수 없다 하고 차악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쯤 가면 이제 정당이 마지못해서 합치는 것도 사람들이 그냥 용인할 거고 또 뭐 누구를 뭐 내세우는 것도 용인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예. 뭐 관련된 얘기를 또 다음 주에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하고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내가 어떤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대로 갈 것이다. 예전에 강서구청장 몇 달 전 작년이었죠.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양자 구도로 가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인물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선거가 이제 구도와 인물과 이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구도 측면에서 여당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정권 심판을 지지하는 긍정하는 여론도 점점점 늘어나고 이제 이런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누군가 여당 후보가 득표를 한다. 그럼 인물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이 과연 여당에 있는지 또는 새로 영입될 수 있을지 그건 뭐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구도가 만약에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끄집어내죠. 뭐냐면 야당 심판론에 긍정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대통령만을 초점에 놓고 지지하느냐, 견제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야권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고 물어보면 민주당이 좀 벌받아야 된다, 혼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보고 즉 양쪽을 다 싫어하는 비토층. 뭐 양비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니면 무당파나 뭐 다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제3지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실체가 되면 제3의 선택지가 정말로 유형화되고 투표용지에 딱 3번으로 고정이 된다면 그리고 인물이 아주 좋아. 인물이 나쁘지 않다. 뭐 대단히 좋을 왜냐하면 결국 이게 비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제3지대 쪽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것이 이준석 신당이 됐거나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합친 뭐 새로운 신당의 지지율이 15% 20%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해주고 10%를 넘으면 절반을 보전해줍니다. 그러니까 15%를 안정적으로 지역구에서 넘길 수 있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생기면 조금 째째한 후보들도 나설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 돈 내고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출마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헌신 뭐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15% 허들을 넘느냐 그러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지 의사를 그러니까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준석 신당 쪽에서는 전국의 후보를 낼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후보를 내고 그 후보들이 다 뭐 까짓 거 선거 비용 다 돌려봤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용기 있게 뛰어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 이제 양당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중고 신인 이른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참신한 신인들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그 앙마르슈 만들어가지고 출마할 때처럼 막 진짜로 전국적으로 완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막 대거 출마한다. 이러면 이제 뭔가 약간 붐을 일으킬 수 있죠. 30, 40대 유능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이 단기에 가능할 것이냐. 그거가 이제 이게 선거를 그냥 게임으로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진지하게 국가 발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도대체 매번 4년마다 총선 전에 이 일을 반복해야 된다니 너무 힘든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제도 개선이 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정말로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다당제를 촉진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현행처럼 그대로 두고 다당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조금 무리고요. 이 제도 그대로면 내년 그러니까 2027년 대선 전에 다시 또 양당 체제로 돌아가거든요. 이 얘기는 총선 끝나고 하시죠. 제도 얘기는 총선 끝나고 하는 걸로. 야, 이거 다음 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그냥 국민의힘 가려고 했는데 짧게 민주당 적격 부적격 지금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만 알려줍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네. 뭐 전화로 개인에게 뭐 알려주고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해 이의 제기해라. 근데 이제 이의 제기하는 순간 자기가 거기에 속한다는 게 드러날 수 있어서 그렇지.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꽤 크게 마이너스 감산이 되니까 자동으로 경선 포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경선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앞서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천 관련해 가지고 또 뜨거워질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